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뉴스앤널리스 5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좀 분위기가 썰렁한 것은 안주현 박사님이 사정으로 하차하게 되셔서 이럴 수가. 바쁘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전혜정 교수님하고 둘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동안 참 네. 합을 재밌게 맞춰왔는데 네. 안 박사님이 안 계셔서 섭섭하긴 하지만 요즘 사실 원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섭섭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섭섭합니다. 그러게요. 과학 유튜브 보면은 자주 나오시니까 많이들 보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네. 다음 달부터는 뇌과학자 송민영 박사님 나오십니다. 와. 예. 어떤 분이신가요? 여성이시고요. 네. 예, 이름에서 아마 네, 뭐 네. 이것도 편견일지 모르겠으나 네. 송민영이라는 남자가 흔하진 않겠죠. 그렇죠. 자, 우리 고양이가 올라왔는데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양이를 말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뇌과학자로 지난 몇 년 동안 네. 계속 좀 과학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셨어요. 오. 예, 그리고 뇌과학이라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예, 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뭐 다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은 거죠. 다 어렵죠. 네. 예. 제 고양이가 굳이 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지금 네. 뭐 어쩌겠습니까? 네. 예, 다음부터는 고양이가 무슨 짓을 해도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니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여하튼 송민영 박사님이 카이스트를 나오시고 네. 자세한 설명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아, 그렇군요. 다음 달에 오시면 그러니까 좀 시작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뇌과학과 네.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이상한 이야기들 네. 계속된다. 네. 예, 뉴스앤널리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은 뭐가 있느냐? 네. 그간 방송에서 여러 번 운을 띄웠던 오로라 여행 우와. 드디어 오픈됩니다. 드디어 오로라 여행. 오로라 여행. 굉장하다. 네. 일정이 모두 확정됐고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여러분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와. 네. 부럽다. 신청하신 분들 부럽습니다. 아니, 사실은 네. 우리가 과학자들 모시고 가서 해서 네. 이번에는 네. 박사님을 공짜로 모시고 갈 수도 있었어요. 저를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얼굴 익숙하니까 근데 박사님 못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럽다는 겁니다. 제가. 9월이니까 네, 학기 그러니까, 시작하고. 네. 네. 그래서 부럽다는 거예요. 살짝 운은 제가 띄었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뭐 제가 바쁘시니까. 학교를 그만두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학을 그만두면 그 갈 수 아니면은 있습니다. 교수님으로 푹 익어서 네.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런 나이가 되면 네. 예. 아, 그때쯤이면 갈 수 있을까요? 뭐 교수는 딱 가더라고요 보니까. 아. 근데 좀 연배가 좀 있는 뭐 네, 제또래라든가 네. 이쯤 저는 안 되면 됩니다. 네. 아직은 네, 저는 안 됩니다. 네, 학교에 밑보이면 안 되죠. 아직. 네, 안 테니어를 됩니다. 받기 전에는. 아, 그럼 네, 안 됩니다. 아무튼 안 됩니다. 여하튼 네, 네. 예약 링크가 설명란에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누르시면 예약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죠. 네. 이번 여행의 명칭을 어떻게 정했느냐? 네. 단풍국 오로라 유람단으로. 단풍국. 단풍국. 아, 이거 약간 비하 아닌가요? 아닙니다. 캐나다를 아닌가요?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도 네. 단풍국.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캐나다는 단풍국이란 말이 이제 오피셜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죠. 예, 어느 정도 보편화된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만 있기 때문에 네. 단풍국이란 말이 어울릴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미국 쪽에 들어가는 거는 네. 그냥 안 하는 게 좋은 일이죠. 예, 여러 네. 가지 상황이.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저희가 뭐 날짜가 맞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네.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네. 스타쉽 네. 큰 거 그거 발사할 때 맞춰서 미국도 갈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100명씩 다니다가 네. 한 명이라도 입국이 안 되면 아하, 망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요즘 미국은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미국에 지금 계신 전명훈 교수님, 네. 천문학자분, 네. 그분한테 이제 미국에서 합류를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네. 그분도 불편하신가 봐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영주권자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 캐나다만 가는 것이고, 여하튼 저 오로라 사진이 보이고 있죠. 저게 지금 일러너앱에서 보는 실제 오로라 모습이고요. 와, 물론 멋있다. 아주 잘 보인 케이스고 네. 사진을 굉장히 잘 찍은 것이라 네. 현실에선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또 스펙타클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360도 보이는. 그렇죠. 저건 작은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요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하늘 클 거 전체를 아니에요. 막 채우는 막 그런 분위기니까 뭐 한 번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광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굉장할까. 그러니 말입니다. 저도 네. 못 봐서 사실은 네. 처음이니까 이번에.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제 캐나다에 2년이나 살았는데 저기 멀고 추워서 네. 못 갔어요. 감히. 그래서 이제야 가는 것입니다. 저도. 어디쯤이냐? 자, 이렇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캐나다고 BC라고 적힌데 네. 왼쪽 맨 아래 그 하얀 국경선 미국이랑 네네. 저쪽이 밴쿠버가 있고요. 남서쪽 밑에 네.
우리가 비행기로 들어가는 캘거리는 AB라고 적힌 알버타의 남쪽에 있고 거기서 네.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옐로나이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북이 60도가 넘는 곳이고요. 춥겠네요. 겨울에 가야 네.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로라를 보려면. 네. 특히 우리나라 분들 많이 그런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일단 겨울은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서 너무 힘들어요. 네. 게다가 오로라는 밤에만 보이잖아요. 네. 밤에 영하 30도에 몇 시간을 저 필드에 네, 저 필드에 아까 보신 영하 30도 이런 필드에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도 안 추울 수가 없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오로라는 9월 중순 9월부터 네. 4월까지 보입니다. 그럼 9월이 가장 좋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역시 그래서 우리는 틈새 9월 시장. 중순에 간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시간이다. 네, 오로라 충분히 보이고요. 네. 겨울에 가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네. 밤이 기니까 오로라가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정도예요. 하지만 추위를 버틸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오로라가 잘 뜨는 것도 아니고 밤이라 네. 겨울이라고 네, 네. 그저 밤이 길다는 건데 네. 우리는 그냥 안 추울 때 가서 밤에 열심히 네. 보기로 했습니다. 네. 훨씬 낫잖아요, 그쵸, 현실적으로. 짧고 굵게. 그러니까요. 게다가 중장년이나 네. 저의 현대제는 중년도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중장년이나 네. 어린이들도 가는데 네. 그렇게 밤중 그 추운 데 가서는 네. 너무 힘듭니다. 네, 이건 불가능하다. 네. 네. 그래서 9월 달에 간다는 것이고 네. 9월 달에 가면 날씨도 괜찮고요. 좀 이따 얘기를 드릴 텐데 또 작년과 올해가 11년 주기로 돌아오는 태양 활동 극대기의 해입니다. 오, 어떤 무슨 건가요? 얘기인가요? 잘 설명해 주시죠. 태양 흑점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해서 네. 태양에서 태양풍이 많이 오는 덕분에 네. 오로라 관측에 최적기다. 아. 오로라가 밝고 네. 강하게 많이 보이는 해입니다. 올해까지가 그럼 올해 놓치면 11년을 기다려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되는. 오. 12년을 기다리면 저는 몇 살이냐? 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1년 후에는 저는 이제 푸기금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때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돼야 말씀드려서. 되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이게 11살 많으신 교수님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고 사시거든요. 예, 뭐 그렇죠, 뭐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네. 예, 여하튼 오로라가 덜 보이게 되고 네. 내년부터는 점점 흐려지고 2035년에나 극대기가 돌아오게 되고 그럼 저는 이제 힘들고 추워서 못 가게 되고 네. 여러분 대부분도 저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아니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진짜 거의 거의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저는 인생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네. 그렇겠어요. 네. 어, 그렇겠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렇겠어요. 저때 2035년 되면 뭐 과학도 발전하고 해서 저도 또 갈 수 있는 뭐가 생기겠죠, 방법이. 네? 하지만 그렇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뭐. 네, 한번 말씀드렸지, 그리고. 네. 그리고 네. 9월 중순 날씨는 어떠냐? 네. 밤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정말 좋다. 북위 60도가 넘는데 정말 좋다. 낮에는 영상 10도에서 15도. 정말 좋다. 아니 지금 네, 방송 네. 녹화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5월 10일이죠. 네. 10일인데 오늘 최고 기온이 여기가 용인이 영상 14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날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좀 추웠을 때 네. 그 뭐, 정도? 예, 그때 한 뭐 10대? 10... 예, 저 최고 기온 한 10 몇 도였고 최저 기온 뭐 2도 3도 이럴 때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정도 날씨다. 와, 이 그러니까, 정도면 그럼요. 이 두껍게 정도는 입으면 하나도 안 추운 거죠. 그러니까요. 예. 한국 겨울보다 훨씬 따뜻한 거니까. 그냥 뭐 가벼운 패딩 입으면 딱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한참 있으면 좀 추워도 그냥 적당한 겨울 패딩 하나 가져가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얼마든지 새벽 3시까지 오로라 기다리거든요. 네. 새벽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고 겨울에는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런 고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9월 달에 꼭 가시자는 거고 극대기에다가 9월이다. 10월만 돼도 추워져요 벌써. 금방 겨울이 옵니다. 9월이 최적기. 아니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모든 프로젝트를. 그건 뭐 다 제가 한 거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예. 극강의 제의. 예, 제가 생각보다 되게 제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네. 저 뭐지? P인 줄 알았는데 제이예요, 아니었다. 제가. 네. 이런 거 제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기획은. 그러니까요. 기획은 다 제가 하는 거거든요. 날도 제가 잡고. 굉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작년부터 9월 중순 달 움직임하고 다 보고 있었어요. 우와. 왜냐하면 네. 보름달 뜰 때는 오로라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달이 가장 없을 때 가는 게 최적인데 와, 그것까지 계산하시면서 다 몇 달 전부터 다 계산하고 있었죠. 네. 여하튼 네. 옐로나이프에서 4박을 합니다. 네.
오로라를 볼 확률이 계산이 나와요. 네. 4박을 할 경우에는 95% 확률로 봅니다. 와,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겠는데요? 이번에 가시는 분들? 정말 운이 나쁘면 못 볼 수도 있지만 5%에 해당되면. 예. 네. 하지만 네. 우리가 뭐 거의 모든 거에 좋든 나쁘든 5%에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 개기일식 저희가 2번이나 갔는데 네. 날씨 때문에 개기일식 못 보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낮다고 보여지죠. 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비 오고 그렇죠. 천둥 치고 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기일식 갔을 때는 흐렸지만은 뭐 네. 볼 건 다 봤죠. 네. 정말 운이 좋았는데 네. 뭐 비가 많이 오면 뭐 그냥 해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95%에서 98%라고 하니 네. 예, 여기서 운이 나쁘면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운이 나쁘면 네. 진짜 이거는 뭐 그건 뭐 그냥 불가항력이에요. 네, 뭐 네, 천재지변이라고 네.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그쵸. 와야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급인 거죠. 하지만 95%에 이른다는 건 이제 나와 있는 걸로 매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달이 거의 없는 날로 지금 잡고 있고 네. 오로라도 더 잘 보이고 또 별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북극권 가서 별 보면 또 별이 얼마나 잘 보겠어요. 와, 진짜 부럽다. 우리 네. 천문학자 한번 같이 가시기 때문에 네, 네. 예, 별도 보고 그럴 진짜 생각입니다. 낭만이 그냥 낭만이 쩌는데 춥지도 않아. 너무 좋아. 추운 것도 낭만이라고 버틸 판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낭만 여행이네요. 완전 그렇죠. 네. 혹시 이 여행의 이름이 있나요? 네, 단풍국 오로라 유람단. 단풍국 오로라 유람단. 네. 낭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좀 바꿔볼까요, 네, 한번? 단풍국 단풍국 오로라 낭만 유람단. 유람단. 그렇게 할까요? 네. 지금 바로 바꿔버리자. 단풍국 오로라 낭만 유람단. 그렇네요. 낭만 좋네요, 낭만. 그쵸. 전 네. 낭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낭만 있어야죠. 네, 이게 네. 오로라 한번 보면 낭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 보고 오로라도 보고. 그러니까요. 일정적인 부분을 약간 얘기를 드리면 작년 개기일식 여행이 그랬듯이 이번에 또 두 가지 패키지로 나눠집니다. 작년에는 기본 팩하고 네. 그다음에 뉴욕 가서 노는 확장 팩이 붙어 있었어요. DLC가 있었구나. 뉴욕 가신 분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네네. 뉴욕 거의 뭐 자유로 돌아다녔는데 네네. 맨하탄을 그렇게 네. 뭐 솔직히 맨하탄만 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네. 뭐 비즈니스로 가지 않느나 그렇죠. 여행을 내가 뭐 뉴욕 맨하탄만 보러 가겠어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잡기가 어렵고 그렇죠. 엄청 비싸고요, 맨하탄이.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가서 저도 사실은 스미소니언 보고 한 것보다 네. 맨하탄이 더 맨하탄이 기억에 남는. 좋았다. 예, 꼭 다시 가겠다라는 네, 네. 뭐 일주일 살이라도 한번 더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지금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비슷하게 하는데 네. 기본 팩과 확장 팩이 아니고 기본 팩과 단축 팩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단축팩. 네. 네. 기본 팩이 뭔가요? 구성.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출발은 네. 9월 16일 화요일 저녁 8시 45분으로 똑같습니다. 네. 당연히 같이 출발하죠. 네. 캐나다 캘거리 직항으로 가서요. 네. 직항이 얼마 전까지 없었다가 또 네. 생겼습니다. 야, 진짜 모든 게 도와주네요. 이미 파악하고 갔습니다. 굉장하신데요. 제일다 진짜 제일다. 진짜 예. 재밌는데요. 네. MBTI 얘기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요. 네. 뭐 재미로 저희는 들어주세요. 재미로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이건 믿고 말고 할 것도 아니라서. 네네. 네. 캘거리까지 간 다음에 네. 거기에서 옐로우 나이프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한 2시간 네. 갈아타게 되고요. 네. 이거는 기본 팩, 단축 팩이 똑같고 네. 기본 팩은 6박 8일입니다. 네. 옐로우 나이프에서 4박 오로라 보고 네. 그 다음에 캐네디안 로키로 내려가요. 로키. 예, 네. 밴프 있고 이런 쪽인데 네, 네. 밴프에서 한 차로 한 30분 걸리는 거리에 우리가 숙박을 하게 되고요. 네. 로키에서 2박을 더 있으면서 네. 뭘 하나요? 로키의 9월 중순 단풍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역시 단풍국은 단풍이구나. 그러니까 단풍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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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중순에 노란 단풍 노란 단풍.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그 네. 아스펜이라는 나무가 많은데 네. 그 아스펜 나무 단풍이 노란색이에요. 단풍잎 주워와도 되나요? 되나요? 그럼요. 떨어진 거는 얼마든지. 그런 거는 이제 반입도 가능한 건가요? 예, 살아있는 동물을 데려오면 안 되겠지만 어. 곰이라든가. 예. 괜찮을까요? 그러면 단풍잎 하나만. 제가 가져올까요? 네, 한 장만 선물로 예, 주시면. 노란 거 큰 거 하나 네, 주워올게요. 네, 네. 큰 걸로. 네. 큰 걸로? 네. 예, 뭐 가장 큰 걸로. 이건 아닐 것 같고. 네, 예. 네. 여하튼 자, 이게 이제 옐로우 나이프의 9월이고요. 네. 저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네. 늦단풍 분위기, 북쪽이니까 네,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고. 딱 봐도 안 춥게 생겼어요. 안 저 추워요, 정도면. 저 정도니까. 네, 이 정도니까. 그리고 네. 옐로우 나이프에도 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그래서 뭐 물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네, 뭐 네. 그러기에는 너무 춥고. 네. 그리고 이제 옐로우 나이프 공항은 또 이렇게 작고 아담한 공항이라 귀여워. 예, 국내 네. 공항이죠. 네, 네. 너무 예, 저렇게 귀여워. 작은 공항을 또 한국 분들이 가볼 일이 별로 없는데 네, 네. 이 기회에 가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렇게 아무튼 옐로우 나이프를 지나서 캘거리로 들어왔다가 네.
캘거리에서 밴프 쪽 로키 들어가는 건 차로 1시간 반도 안 걸려요. 오. 버스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네요. 네. 이건 제가 어떻게 하느냐? 다 운전하고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옛날 캐나다 살 때 네네네. 밴프가 사실은 로키의 중심지인데 네. 거기는 좀 100명씩 묵을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km 떨어진, 네. 20km가 차로 30분도 안 걸리죠. 그렇네요. 예,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20km 떨어진 캔모라는 곳에서 네. 숙박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아침마다 밴프로 가는 거죠, 이제. 네. 30분 정도 가서. 네, 차로 30분이면 네네. 가니까 뭐 어딜 네. 가든 그 정도는 걸리는 거니까요. 네. 밴프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 경치가 우와, 이런 경치가 이걸 실물로 본다고? 실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거는 진짜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실물은 물론 훨씬 그 스펙타클하니까 이 네. 사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경치를 볼 수 이거 있고요. 너무 뭔가 너무 반질반질해갖고 챗GPT가 만들어낸 그림 같은데 이게 실물이란 말이죠. 날씨도 쨍해가지고 정말 진짜 저래요. 너무 쨍한데? 와, 그리고 렌더링 된 것 같아요, 이건. 물이 이렇게 이제 옥색으로 와, 녹색과 파란색의 중간에 옥색으로 물이 흐르는데 저도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뒤에 산하며 세계 7대 절경 중 하나라는 레이크 루이즈. 레이크 루이즈. 예, 99년도에 차를 몰고 갔는데 네.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그때 네. 인터넷도 뭐 제대로 안 될 때고 네네. 그냥 뭐 유명하다더라. 뭐 사진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간 거거든요. 네. 지도 종이지도 뽑아가지고 네네. 정말 기절할 뻔했고요. 뭐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냐. 와, 그리고 저 물색을 보고 네. 무슨 저런 물색이 다 있냐. 그러니까요. 이게 물감 말이 풀어놓은 되는 것 색, 같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색인가? 저게 나중에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빙하에서 녹아내려온 물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구나. 또 저런 걸 다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네. 오로라도 좋지만 네. 저기 정말 아름답던 거 저는 3번을 갔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와. 딱 저 계절에 갔다는 거 진짜 부럽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네. 자, 이게 이제 기본 팩입니다. 네. 단축팩은 뭐냐? 네. 저걸 안 보고 오는 거죠. 아, 오로라만 보고. 예. 아, 오로라 팩이 있고 예, 오로라 팩입니다. 오로라 플러스 단풍 팩이 네. 있는 거군요. 네. 16일 날 같이 가는 거고 네, 네. 단축팩은 돌아오는 게 9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캘거리에서 네. 21일 일요일 저녁 인천 도착이니까 네. 그 다음 월요일부터 꼭 출근을 해야만 한다 음. 하는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출근. 예, 출근 안 하면 뭐 잘린다 혹은 태녀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네. 네, 어쩔 수 없다 그런 네. 경우에는 이 단축팩을 이용하시는데 네. 저는 캐나다에 2년을 살고 차를 몰고 로키를 3번을 갔다라는 거 그리고 저거를 봤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같이 가시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은근히 저희 개별적으로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런 그렇죠. 예, 뭐 저기를 가느니 파리를 간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사람이. 네, 네. 근데 이 기회에 가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단축팩은 갔다 올 수 있는 건가요? 4박 6일이 단축팩이니까 주말 끼고 하면은 주말 끼고, 예, 그런 하면은 거죠. 대충 일주일 휴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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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가느냐? 별에는 사람들을 같이 하고 있는 천문학자 홍승수 박사님 가시고요. 우와. 예. 그리고 최 팀장 갑니다. 지난번 네. 미국 때 최 팀장이 못 갔어요. 아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 예, 본인 직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좀 네네. 어려웠는데 그래서 네. 이번에도 단축팩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도 하지만 갑니다. 간다. 예. 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 여러분이나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뭐 과학자도 과학자지만 최 팀장이랑 여행 가고 싶어해요. 그렇죠. 많이들 뭔가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저번에. 예, 미국 갈 때는 많이들 아쉬워했고 이번에는 진짜 반가우시겠어요. 예, 그리고 네. 제가 또 계속 안 데려간 본인의 스토브레이크에서 이번에 가져오셔서 좀 열심히 말렸습니다. 네네. 사실 K 박사님하고 이정무 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다른 중요한 일정들이 있다고 하세요. 공적인 일정들이 잡혀 있어서 이미 네. 안 된다고 하시고 네. 또 많이 가셨기 때문에 두 분은 이번에는 좀 변화를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네. 자, 자세한 사항은 지금 바로 이 유튜브나 팟캐스트의 설명란에 가시면 네. 여행 일정 금액 등 싹 정리한 소개글 링크가 붙어 있고요. 그 글 안에 또 예약을 할 수 있는 구글 폼 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네. 예. 여기서 아무리 뭐 길게 말해봤자 여러분 다 잊어버리니까 네. 장점만 딱 얘기하는 거고 소개글 잘 읽어보시고요. 또 역시 선착순 100분만 모십니다. 뭐 1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항상 100명 이상 갔고요. 처음 개기일식 여행 갔더니 200명이 갔어요. 우와. 버스 4대로. 고생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까지 규모를 키우는 건 곤란하고 네. 또 옐로우나이프는 그 인원으로는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100명. 많이 신청하셔도 더 늘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불가능하다. 네. 예전에는 뭐 네. 발리나 이런 데 조금씩 늘리곤 했거든요. 이번에는 네.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 된다. 네.
진짜 그러니까 선착순 100명 순식간에 차겠는데요? 순식간에 찹니다. 네. 뭐 길어도 며칠 안 걸리고요. 네. 하루 만에 끝날 수 있고요. 어. 예, 오픈런. 오픈런 해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유료 회원이신 사람들은 항상 30만 원 할인이 됩니다. 와 정말 부럽다. 네, 1년에 12만 원 내고요. 네. 1년에 2만 원씩 내시는 분들 24만 원 내는 건데 네. 저희가 매년 여행을 하는데 네. 여행을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람들 네, 분 중에. 네. 무조건 30만 원 할인이 되니까 네.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 기회에 뭐 정지하신 분이나 탈퇴하신 분 그리고 그간 가입할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 오로라 네. 여행 가실 생각 있으시면 특히 그냥 가입하고 할인받고 오시는 게 훨씬 이익이다. 아 그렇네요. 예, 그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사람들 여러분 덕에 저희가 이 어려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존재할 수가 있고 네. 또 트렌드를 쫓지 않으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님. 예, 그럼요. 네.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가입해서 돈 내는 곳이 꽤 있어요. 한 10만 원 이상 냅니다, 한 달에. 저희는 안 내고 있지만 저는 네. 당연히 저 대표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네. 하지만은 10만 원 이상 저는 여기저기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 끊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계속 해주셔야 저희가 잘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없어지면은 여행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여하튼 저도 오로라는 지금 처음입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과연 실제로 보면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예전에 뭐 계몽사 이런 데서 나오는 막 북유럽 동화지 막 이런 데 보면 오로라 얘기 꼭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이게 도대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네. 뭔 소리야? 이 오로라라는 단어도 몰랐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뭔지 물어보면 저 주변에 어른들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는 없으니까. 사람이 없고. 근데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텔레비에서 보거나 네. 그런 계몽사 같은데 그 사진으로 본 거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도 소설에 뭐 그게 뭐 북유럽 하늘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드리워진 무언 커튼처럼 드리워진 무언가라고 써 있는데 그게 대체 뭔지 어떻게 알겠냐고. 맞아요. 야,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어린 시절의 낭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캐네디언 로키 단풍국의 단풍. 단풍. 저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네. 20대 말과 30대 초에 걸쳐서 3번이나 갔던 꼭 같이들 가시고 날씨도 저 때는 옐로우 나이프고 뭐 라키고 거의 매일같이 아마 쨍쨍할 거예요. 정말 날씨가 좋을 때고 진짜 행복하겠다. 네, 아침에 햇빛 딱 맞으면서 그렇습니다. 맑은 하늘. 네, 파란 하늘, 아, 하얀 구름. 좋겠다. 그 대비가 아주 선명하거든요. 옥색 호수. 심슨이 시작할 때 나오는 하늘 있잖아요. 아, 네. 네, 구름이 좀 끼면 그런 하늘이고. 아, 신카이 마코토 하늘. 신카이 마코토 하늘 맞아요. 신카이 마코토 하늘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하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하늘인지. 네, 신카이 마코토 하늘. 꼭 같이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책 소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책 소개를 미친 듯이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 이유는 네. 물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와, 노를 져야죠. 왜 이런가 봤더니 네네. 갑자기 왜 이렇게 의뢰가 많이 들어오나 봤더니 네. 탄핵이니 뭐 이런 전국 때문에 네. 책들이 안 나온 거예요. 아. 원래 겨울에 잘 안 내기도 하지만 네. 다들 미뤘던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봄 되고 하니까 다 풀린 네.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저희도 그런 경우들이 이유도 있고 있구나. 예, 네. 출판에도 그런 네. 것들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대선 국면이 돼서 네. 또 잠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책을 뭐 출판사들에서 과학책 나오면 웬만하면 보내주시고 네. 하지만은 이렇게 광고 의뢰까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좀 있으면 또 조용해질 겁니다. 네. 예,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다양한 우주가 필요하다. 이거 좋은 책이에요. 딱 봐도. 딱 봐도 좋은 네. 책이죠. 일단 뭐 네. 아주 두껍지 않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도 좋은 책입니다. 가볍고 네. 다산 초당에서 네. 나왔고 네. 앨런 라이트먼이라는 물리학자 겸 소설가 겸 인문학자가 쓴 책인데 네. 이분은 저희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어요. 언제 했냐면 지난 삼체성제에서 네. 아인슈타인의 꿈이라는 책을 저희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같은 저자십니다. 오. 그 아인슈타인의 꿈은 1993년에 출간이 돼서 30년 넘은 책인데 네.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아. 제가 보기에도 네. 지금 뭐 굳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출판사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책은 다산 책방이었고 네. 이 책은 지금 다산 초당에서 나왔는데 같은 다산북스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예. 앨런 라이트먼이란 분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 또 내신 거군요. 자, 안 그래도 그 아인슈타인의 꿈 얘기 할 때도 그때 얘기했는데 네. 내가 그 정도 500만 부가 팔렸거든요. 네. 그 정도 베스트셀러 쓰면은 나는 일 안 한다. 책도 안 쓰고 교수도 안 하고. 아니 네. 그러면 이게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딴 거 다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라면 재밌지 않겠어요? 교수하고 계시대요. 아 진짜
좀 우리랑 좀 달라 이런 분들은 씨가 부지런하신 달라. 거예요. 부지런하신 거예요. 일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씨가 다르고 우리는 항상 DNA가 1억 다릅니다. 천금하고 다 그만두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네. 여하튼 그런 분인데 또 이제 그분이 쓰신 다른 책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원제는 이제 국산 제목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한국 제목은 우리에게는 다양한 우주가 필요한데 원제는 네. The Accidental Universe, 우연한 우주. 혹은 뭐 accidental이라는 건 우연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 The Accidental Universe고 부제는 The World You Thought You Knew. 그러니까 네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세계. 하지만 아닐걸이라는 걸 담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2014년에 출간이 됐고 네. 아마존 베스트 논픽션에 또 선정이 됐던 그런 책입니다. 제목을 굉장히 잘 옮겼는데요. 이만하면 잘 옮겼죠. 네. 우연한 우주라고 옮기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예,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네. 예, 안 맞아요, 느낌이. 다양한 우주가 여기서부터 벌써 딱 오기 시작하는데 필요하다. 예, 실제로 내용도 우연한 우주만은 아니고 다양한 얘기가 실려 있고 앨런 라이트만은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꿈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칼텍에 가서 이론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예요. 과학을 그냥 학부 때 전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이미 80년대부터 뭐 책이고 뭐 잡지고 많이 기고를 하고 글을 많이 쓰셨고 하버드에서 조교수 하시고 MIT에서 물리학 선임 강사를 하셨고 지금 인문학을 또 소설을 쓰기 뭐 이런 MIT도 인문학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거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0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 아인슈타인의 꿈을 쓰신 분이고 근데 이분의 글의 특징은 뭐냐 인문학적인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과학자가 인문학적인 책을 쓴다 할 때 제가 조금 가볍게 보는 경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과학책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이 인문학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뭔가 통찰이 조금 있다거나 약간 생활이나 삶의 통찰이 조금 있다거나 막 요럴 때 그거를 인문학이라고 오해를 하신 뒤 그리고 나서 자기 인문학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인문학은 그게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리고 삶의 지혜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감성, 약간의 낭만. 감성과 낭만과 약간 그 촉촉함 뭐 이런 걸 인문학적인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아닙니다. 오해가 있지만 그렇진 않죠. 인문학은 좀 그런 거랑 좀 많이 다르죠. 인문학에는 좀 진지한 절절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걸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흡이 된다라는 거를 지난번 책에서도 느꼈고 이 책에서도 느꼈습니다. 7가지의 우주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분류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시작하는 글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면 대충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는데 뭐 앞뒤 좀 자르고요. 이 책은 7가지 우주에 대한 관점을 탐험을 할 것이다. 이 탐험을 통해 우리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대화, 영혼을 갈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자연의 덧없는 본질 사이에서 빚어지는 충돌 이런 게 인문학의 소재잖아요. 그렇죠. 실존주의와 막 이런 그런 것에 대한 거잖아요. 어떤 고통과 형이상학과 자연의 랜덤성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그저 하나의 우연에 불과할 가능성, 현대 기술이 우리가 세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도록 단절하고 있는 상황 등등을 7가지의 우주를 얘기하면서 풀어내요. 그 속에서. 그리고 뭐 거대한 공간 속에 있는 작은 존재로서 우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쓴 시작하는 글 머릿말입니다. 이게 대충 어느 방향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이런 류의 책들이 좀 꽤 있긴 한데 이분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제 7개 챕터를 얘기를 드리면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는 우연의 우주. 우주가 그냥 우연하다는 게 아니고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과학적인 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이제 우주가 다중 우주로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생겼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10의 500승계의 우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런 우주에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지 어떤 우주에 어떤 필연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머지 그 많은 우주가 그냥 있는 속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다라는 그런 현존재로서의 나. 그겁니다. 이런 거 이제 과학에서는 또 뭐 인간 원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주 속의 대칭들, 큰 거 작은 것들은 뭐 나뭇잎, 눈송이, 힉스 입자 심지어는 뭐 이런 대칭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주에서 대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의미를 갖고 그것을 인간은 왜 대칭을 선호하나. 한편으로 또 재밌는 거 제가 읽으면서 재밌었던 거는 인간은 또 완벽한 대칭은 또 지루해 하는가.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도 같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 디자인으로서도 얘기할 예술 수 얘기를 있거든요. 하면서 그 예, 얘기를 예. 합니다. 디자인에서 예. 완벽한 대칭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약간씩- 무게를 맞추지만 살짝 이거는 맞습니다. 베리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사실은 모든 미술이나 디자인 구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미술 작품을 네.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역시. 그 다음에 영적 우주, 과학과 종교는 양립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라이트먼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본인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은데 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열망하고 그다음에 해답이 없는 질문의 가치. 네. 과학자들은 되게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해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인문학적 그게 좀 크신 분이라 그런 해답이 얘기를 하세요. 없는 질문에 같이 좋은 질문이네요. 네. 진짜. 네. 무용의 용이다. 이걸 보통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하지만. 네. 저는요, 제가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10년을 하고 있지만 네. 인문학의 시대가 또 와요, 이제. 아, 그럴까요? 예. 그리고 네. 그 전까지 인문학하고는 다른 네. 색깔과 무게로 또 올 겁니다. 한 번 다시 이제 기대해 업그레이드 된 보겠습니다. 상태로 네. 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과학과 사람들도 뭐 정 안 되면 사람들 다 탈퇴하시고 막 정 안 그 되면 인문학과 사람들 하는 거죠. 하죠 뭐. 하실 거. 그때 나오실 수 있잖아요. 아, 여전히. 그래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나머지 언제나 대부분 못 나오실 텐데. 저는 틈 사이를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거대함, 우주의 거대함에 대해서도 네. 뭐 우리가 좀 아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재밌게 하세요. 그리고 덧없는 우주. 시간의 흐름이 이제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엔트로피 이런 얘기하시면서 인간의 이제 유한성, 그러니까 존재의 유한성이죠. 인간뿐만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법칙의 우주가 나오는데 인간은 법칙과 원리를 좋아하고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식, 예측 가능한 세계를 좋아한다고 과학자같이 말하다가 네.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은 합리성을 찬양하고 비합리성을 사랑한다. 맞습니다. 완전 멋지지 맞습니다. 않아요, 이런 문장? 그쵸. 이건 제가 따로 꺼내서 네. 적어놨습니다. 합리성을 찬양하지만 사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적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건 비합리적인 쪽이죠. 아, 그럼 당연하죠. 예, 마음이 가는 방향. 네. 인류가 그냥 합리적인 존재였으면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그걸 얘기하시면서 이 모순적인 태도를 통해서 과학이 모든 걸 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또 인정한다라는 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거 빌려드릴게요. 보세요. 네. 정말 어렵지도 네. 않고요. 네. 길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리된 우주에서는 네. 오감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과학이 아니면 알지 못했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푸코의 진자가 이제 네. 지구의 자전을 처음 증명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누구나 지구가 그러니까 지동설이 나온 이후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했지만 또 자전도 한다고 생각했지만 물리적으로 증명되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가 진자를 붙이고 나서야 그게 이제 회전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패턴을 보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맥스웰과 헤르츠가 전자기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뭐 찾아내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과학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많은 걸 찾아내는데 한편으로 우리 기술을 뭐 디지털 기술, 네. 스마트폰, 인터넷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은 또 많이 됐지만 네. 실제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은 오히려 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경치 좋은 데 그렇죠. 가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감각과 세계가 오히려 단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이제 역설적으로 또 하시는 이런 것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바탕이 좀 다르다라는 거.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런 쪽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하신다. 의미인지도 알겠어요, 대충.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가 하나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인간은 능력을 하나씩 잃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지금 책 나왔지만 책으로 이제 글을 써서 이야기를 전달을 하지만 그 전에는 구전으로 전달할 때 다 사람들이 외웠다면서요? 이걸 다 외워서 말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리듬감 있는 그 대서사실을 그냥 다 입으로 말해서 다 전달했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외우나요? 한문 같은 경우에도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한글로 더 편한 한글로 가면서부터 그 7살 예전에 7살짜리 꼬마가 한시를 그냥 척척 운 맞춰서 짓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요? 예, 진짜 똑똑한 맞아요. 꼬마는 조선시대는 그랬다는 맞아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뭔가 다른 구조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네. 하나 드린다면 네.
저는 이제 내비가 없던 시절부터 운전을 시작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내비 없이 운전하는 능력을 다 상실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저도. 아니 네. 전 교수님은 달라요. 전 네. 교수님은 처음부터 내비로 운전을 했잖아요. 네네. 전 교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수님은 있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없어진 게 없습니다. 잃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운전을 늦게 하셔가지고 너무. 네. 하지만 종이지도 보는 능력이 잃어버린 거 맞습니다. 네, 저도 네.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겠지만 그거를 보면서 같이 운전을 한다? 어디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표지판도 보고. 그러니까 좀 말도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것 같아요, 이제. 네. 옛날에 제 차에 처음 차에 나침반 부스였던 거 아세요? 아, 나침반이 있어야 지도를 보고 방향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여기 맞아. 캐나다 아까 네. 캐나다 밴프 가고 오죽 할 네. 때 다 차에 나침반 붙여놓고 다녔어요. 이제는 없다. 그 전혀 뭐 장식품이죠 그냥. 뭐 외우는 전화번호 몇 개인가요? 제 전화번호도 헷갈립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제 전화번호 외우는 거의 못 외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AI가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네. 우리가 잃는 것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실장에서는. 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책이고 잘 읽히고 또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책이라 아인슈타인의 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동시에 저희는 또 도서 이벤트를 하죠. 예, 이 책을 저희 멤버십 사람들 신청하신 분 10분에게 드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응모기간은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그러니까 저희 지금 나간 날입니다.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 자정까지로 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26일, 그러니까 일요일 다음 날 네. 당첨자 개별 문자 안내드리고 신청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 멤버십 대상 뉴스레터가 매주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링크 찍고 들어오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굳이 들어오셔서 하시고 싶다시면 홈페이지 찾아 들어오셔서 이벤트 게시글을 찾아서 링크를 찾아서 하시면 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예, 뉴스레터 쉬운 방법이 있다. 네. 이거 어려우면 이것도 안 해요. 맞아요. 예, 쉽게 저희는 해드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 이벤트로 많이 받아가시고 또 많이들 구입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에게는 다양한 우주가 필요하다. 앨런 라이트먼, 이름도 라이트먼이에요. 라이트먼. 예. 지난번에 아인슈타인 얘기할 땐 되게 잘 어울렸어요, 이름이. 네네. 비딘감. 비딘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와.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오프닝. 뉴스. 네. 예, 뉴스는 올수니까 뉴스를 해야죠. 그쵸. 이제 제가 올디스를 맡았으니까요. 예, 지금은 또 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네. 이건 또 저에게도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은데 이빨이 저것이 보이네요? 무엇이냐. 이빨 이빨이 보입니다. 이빨입니다. 세포 배양 재생치아입니다. 이빨이 재생된다고요? 세포를 배양해서 이빨을 만들었습니다. 와, 인류 대단하다. 대단하죠. 인류 정말 대박이다. 네. 우와, 전에는 눈도 만들더만. 뭐 이거 다 만들 것 같아요, 조만간에. 눈은 아니고 각막이었나 그랬죠? 뇌를 좀 좋게 만들어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저도 조금 저 성격 좀 고쳐줄 수 있나요? 저는 기억력이, 저는 성격, 인성, 기억력, 네. 판단력 네.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과학자님들 어디 계시나요? 영국 연구진이 네. 세포 배양 재생치아를 개발했고요. 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네. 임플란트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네. 자연 치아처럼 턱뼈에 완전히 붙는다는 겁니다. 우와. 뼈 조직이기 때문에. 인간 대박이다. 인류가 이렇게 예. 네. 한편으로는 또 네. 여기저기서 좀 삽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네. 네. 임플란트나 충전자와 달리 네. 환자 자신의 세포로 배양한 치아인 거예요. 네. 이거는 거부 반응도 하나도 없이 턱에 그냥 붙어서 자연 치아와 똑같이 돼버립니다. 뇌세포니까. 예. 그래서 네. 충치 치료는 물론이고 임플란트 쪽에 그 네. 부담이나 네. 불편함이나 뭐 네. 이런 공포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얼마나 저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아, 네네. 죄송. 금방 되진 않습니다. 죄송.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10여 년 동안 치아 재생 기술을 연구해 왔고요. 네. 이번에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다른 곳이랍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왕과 황제의 차이인가요? 왕과 황국 황국의 모르겠어요. 차이인가요?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네. 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네. 치아 성장에 필요한 이런 환경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시는 네. 게 실제 그 치아고요. 네. 연구의 핵심은 세포 간 소통을 가능케 하는 특수물질을 개발하는 거랍니다. 오. 다시 말해서 한 세포가 다른 세포에 네. 넌 이제 치아 세포로 분할을 시작해라라는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와. 치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와, 예, 진짜 그러니까 뭐 대박이다. 치아 세포로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보니까 네, 내용이. 네.
이거 보통은 이제 재생을 멈추잖아요. 네. 한번 재생 멈추고 다시는 이제 분화가 되지 않잖아요. 이빨은 진짜 건. 그렇죠. 예, 근데 치아는. 거기다 대고 이제 다시 한번 치아가 되어 볼까? 이러고 그런 얘기를 거 한다는 거예요. 권유를 하면 걔는 오케이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전에도 네. 연구를 계속 실험을 했는데 네. 그때는 신호를 그 네. 문제의 그 네. 세포가 소통을 하는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는 바람에 실패를 했대요. 그럼 뭐 치아가 갑자기 뭐 여러 개가 자라나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때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한꺼번에 뭔가 들이닥쳤다는 느낌이. 네. 모르겠는데 네,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차례대로. 예, 지금은 네. 차례대로 천천히 보내기 때문에 네. 치아 발달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합니다. 우리 뭐 어릴 때 네네. 치아 크던 네네. 기억은 안 나지만. 네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치아는 실제 치아처럼 턱에 단단히 결합되고 임플란트보다 더 튼튼하고 더 오래 지속되고 당연히 거부감도 없다. 와. 라는 것이고 꿈의 기술이네요. 예, 꿈의 기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컴퓨터로 치아 세포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뭔지 모르겠고 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하지만 참 실제로 우주 같기도 하고. 예, 자료 화면은 아니고 네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이제 네. 올린 사진이기 때문에 네네네.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거나 그것을 하고 있는 걸 연출한 장면이겠죠. 네. 뭐 연구를 저렇게 서서 하겠습니까? 앉아서 하겠지? 네. 또 이게 저한테 왜 중요하냐면 네. 잘 아실 거고 제가 방송에서 심지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보시는 이 가시런한 이하가 네. 다 가짜예요. 이건 임플란트도 아니고 임시 치아입니다. 제 치아는 다 망가졌어요. 네.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신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 밑에서 갈비탕을 먹다가 네. 뼈를 뜯을 때도 아니고 네. 고기를 뜯을 때도 아닌 밥을 먹는 중에 앞니가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앞니가 절반이 부러져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잘 익힌 쌀의 강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이게 너무 약했던 거예요. 네. 뭐 종이를 씹어도 잘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야 이게 뭔가 이 상태가 돼서 치과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진짜 거의 새우깡 같은 강도의 이빨. 예, 수수깡 혹은 새우깡. 옛날 사람들은 네, 수수깡이라고. 요즘에는 수수깡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 그리고 치과에 갔더니 네. 이가 다 삭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다 사가지고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는 부러진 거 외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버티는데 곧 심각한 문제가 앞니처럼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빨을 이제 가짜 이빨로 갈기 시작을 하는 거고 거의 모두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임플란트는 한 4개 박지만 나머지는 다 이제 크라운을 다 씌워가지고 지금 적응하는 기간인데 이거를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진짜 제 이빨로 채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빨리 발전해야 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이가 엄청 먹고 다시 굳이 그걸로 바꾸기는 바꾸겠지만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뭐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치아를 이제 이식하는 방법은 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연구진에 따르면 2가지 방법이 크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린 치아 세포를 빠진 치아 부위에 이식해서 실제로 입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이 약간 방법이 모종을 이렇게 심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이제 그 전립 빠지고 연고치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기간과 비슷한 한 뭐 1년 이상 걸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권장할 만한 것인가? 특히 한 개쯤 몰라도 여러 개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해야 될 때. 의심이 갈 수 있죠. 아니면 입에 넣기 전에 실험실에서 전체 치아를 다 키워서 이제 심어서 붙게 한다라는 것 같아요. 2가지 방법 모두 초기 단계는 실험실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느 때 이제 집어넣느냐, 아주 작을 때 넣느냐, 완전히 다 키운 다음에 넣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야, 쉽지 않다. 근데 여기 그 킹스 칼리지 런던의 보철학 강사인 시어셔 오툴 박사란 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름도 쉬어야 시어셔 예. 죄송합니다. 쉬어 이빨이 쉬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저 오툴이라는 이름도 참 영국스러운 이름이고 시어셔 오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치아를 재생하는 기술은 참 흥미롭다. 그런데 자기가 치과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로서 이것도 처방을 하고 실제로 시술을 하고 우리 환자 여러분들도 빨리 좀 덕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되게 와닿았습니다. 저한테.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20년을 기다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의사 입장에서 이걸 빨리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이빨이 거죠. 다 망가진 분들을 계속 볼 텐데. 이게 아무래도 뭐 임플란트를 끼던 네. 크라운을 씌우던 진짜 이빨만 하는 건 그리고 아니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예. 치과 치료라는 1년 넘게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돈도 엄청 많이 들고. 네. 네. 뉴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네, 이제. 저는 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네. 뉴스는 짧았지만. 네, 올디스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 교수님이 말을 할 차례입니다. 네, 화장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얼마나 이해 혹은 공감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끼어들 구석이 많습니다. 아, 해볼까요? 끼어들어 볼까요? 한번 진짜? 끼어들어 보시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간다?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 화장품이란 걸 보면 다 현대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렇죠. 화장품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이제 남성분들께서는 나는 아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뒷걸음질 치시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 우리 엄마는 항상 콜드 크림 있는 걸 바르는데 네네.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글쎄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지 않나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콜드 크림이. 근데 그 참존에서 나오는 그 콜드 마사지 크림이라는 건 아직 나옵니다. 비슷한 걸까요? 비슷한 걸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바르셨어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면. 윗년배들 네네. 내 또래만 해도 그런 거 안 쓸 거고 제 윗또래들 저희 어머니도 쓰셨었어요. 그죠, 그 이름이 네네. 익숙하잖아요. 콜드 크림 예. 이런 걸 쓰셨죠.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끼어들고 바라는 건 아니신 것 네,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예. 현대에 끼어들지 말아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아나도 콜드 크림밖에 없어요. 네. 아이섀도우. 하지 말라니까요. 루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루즈. 루즈, 아이샤도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연지 뭐 이런 거 하지 연지, 마시라고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화장품 역사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끼어들 구석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이집트 그 그림이 나오고 저거 다 있죠. 화장이잖아요. 특히 이제 눈가 화장. 그죠? 예, 네. 이집트 그림에서 흔히 보이는 그 검은 아이라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뭔지 궁금하긴 했어요. 네, 이제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런 뭐 아름다움도 당연히 원하는 거겠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병 예방, 악령으로부터의 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그 아이라인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행운도 기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왜 있는데.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화장품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 검은 아이라인, 요게 납가루인. 아유, 몸에 안 좋겠네요. 네, 납가루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원래 뭐 재나 뭐 검댕이나 뭐 이런 걸로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납가루를. 눈가에 납을 발랐으니 저게 뭐.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오래 살던 저 파라오 이런 분들 별로 없으셔가지고. 그렇죠. 그걸 이제 방연석이라고 하는데, 예, 갈레나. 그래서 황화납이라고도 황화납. 하는데, 네네, 이 가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검은 아이라이너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라이너. 네, 생각해 보면 이 납이 아니면 그냥 재나 이런 걸로 만들면 금방 얼굴에서 지워지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좀 문지기만 해도 번져버리고. 그쵸, 번지고 그러죠. 하지만 납을 쓰면 얼굴에 정말 기가 막히게 붓거든요. 그렇군요. 네, 번지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바르진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왠지 압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뭐 탄산물이나 뭐 재도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납이 이제 전통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까만 아이라이너가 이제 로마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여성의 화장 문화를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대부터 가장 흔하게 쓴 바로 이 납 화장품이 무엇인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콜이라는 건 이제 검은 납이라고 하면 얼굴에 바르는 건 백연이라고 해서 화이트 백연. 리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흰색 납 분가루입니다. 그러니까 흰색 납 분가루 만들어서 얼굴에 바르고. 네, 검은 납으로는 눈가에 바르고. 저런이 저 나중에 네. 어떻게 됐을까, 저 피부가. 그래서 백연은 주로 탄산납과 수산화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네. 식초에 녹이면 이게 납꽃 같은 게 생기거든요. 하얀 가루, 납가루가 생겨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이걸 이제 얼굴을 희게 만드는 파운데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납을 바르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피지나 수분이나 이런 걸 말리거든요. 그래서 피지와 땀 이런 게 마르기 때문에 안 번져요. 그래서 안 번집니다. 그러니까 네. 건강에 치명적인 거 외에는 또 장점이 있네요. 정말 얼굴을 싹 매끈하게 포장한 다음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번지지도 않고 와. 무너지지도 않는 거예요, 화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완벽한 화장이었겠어요. 당신 입장에서는 몸에 안 좋은 걸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 백연가루를 이제 로마에서 라틴어로 케루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케루사 또는 세루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영어식으로 세루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또 그리스어로는 또 뭐 푸시미티움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걸 피부 미백용으로 이제 이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저걸 이제 세루사이트라고 하는 세루사이트의 어원입니다. 탄산납, 백연석, 이걸 백연석, 백연광, 이걸 이제 세루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지금 공식 이름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하얀 백연과 그다음에 검은 아이라인 그거 말고 또 쓰는 게 얼굴에 이제 붉게 연지, 네, 이 블러셔. 하얗게 칠해놨으니 이제 핏기가 좀 보이게. 네, 블러셔도 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야. 창백한 얼굴에 붉게 상기된 볼이 예나 지금이나 이제 또 미인의 전형이었는데 로마 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중세도 그랬는데요. 블러셔와 입술 연지로는 연단이라고 하는 또 붉은 산화납. 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납이 물질로서 장점이 있었어야 계속 쓴 거겠죠, 저렇게. 아까 얼굴에 붙이면 안 없어지니까요. 정말 피부의 결점을 정말 매끈하게 보완하거든요. 아니 저는 납이나 뭐 이런 걸 수은 이런 걸 많이 썼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저걸 썼을까 궁금했는데 그게 그런 이유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의 화장품조차도 화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이고 오래 있으면 땀이나 이런 걸로 피지 이런 걸로 점점점 무너지고 번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묽어지고 그리고 벗겨지고. 선크림은 발라봤기 때문에 선크림조차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얼굴을 좀 이렇게 뭔가 좀 커버를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막 녹고 번지고 하면서 다시 모공도 보이고 막 그리고 칠한 것도 막 날아가고 번지고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 한 잔 마시면 또 날아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납은 안 그렇습니다. 피지와 땀을 싹 말린 채로 얼굴에 정말 가면처럼 착 붙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큰 유혹이네요, 진짜. 네, 얼굴 바르면 그냥 천연두 이런 기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싹 가릴 수 있어요. 천연두도요? 네, 천연두 이런 그런 자국 같은 것도 싹 가릴 수가 있었죠. 그 굉장히 두껍게 곰보자국이라고 소위 말하던 거. 두껍게 바를수록 다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 얹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울퉁불퉁하게 드러나지 않고 굉장했어요. 요즘 필터 쓰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이었겠다. 지금 화장품보다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블러셔와 입술 연지로는 또 붉은 납을 쓴 거죠. 그래서 원래는 붉은 화장품에는 뭐 식물성 염료인 뭐 알칸나 이런 것도 썼다고는 하는데 알칸나 뿌리나 뭐 이런 것도 썼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납성분, 연단을 썼습니다. 또는 뭐 수은 화합물인 진사, 황화수은 이런 것도 황화수은 이런 것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저렇게 몸에 치명적인 것들이 어쩜 그렇게 피부에 딱 맞아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피부엔 하얀 납, 볼과 입술에는 붉은 납과 수은, 눈 가장자리에는 검은 납. 나중에 이거 납이 너무 얼굴에 잘 붙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거든요.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는지 아세요? 수은으로 지웠습니다. 수은 액체니까 이렇게. 네네, 이렇게 수은이면 또 지워졌다고 해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는 납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해롭다라는 걸 다 알지만 저 때는 그냥 한 거예요. 저 때는 뭐 납이나 수분 중독인지도 모르고 저것 때문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는 좀 알기도 한 거예요. 로마 시대 플리니우스 그 박물지라고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기록에 따르면 이 납 화장품을 만드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납 금속을 얇게 깎아요. 얇게 깎은 다음에 납은 또 잘 녹잖아요. 그래서 식초가 담긴 아세트산이죠. 여기에 용기에다가 걸어두면 그 식초의 증기로 인해서 납이 녹아서 초산납을 형성을 합니다. 그럼 이 용액을 또 건조시키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식초와 섞어서 햇볕에 말려서 작은 타블렛 모양의 덩어리로 만듭니다. 이게 이 타블렛 방식으로 판 거예요. 그래서 또는 납을 식초가 든 단지에 그냥 열흘 정도 담가두면 그러면 흰 납곰팡이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납 그 표면에 그걸 이제 긁어내서 말리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이 후자의 방법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박가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박가분. 그 일제시대에 그 박가분이라고 해서 박신의 사람들이 만든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박하분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박가의 분입니다. 두산그룹의 바탕이에요. 네, 그런가요? 박씨의 분이라고 해서 원래는 재분송가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박가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주 재료가 저렇게 식초가 담긴 저런 거 담긴 단지에다 항아리에다가 납조각을 많이 넣어두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납 표면에 하얀 이제 그 저기는 흰 납곰팡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네. 흰 납곰팡이라고 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아마 그걸 납꽃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납꽃. 네, 그래서 그걸 긁어내가지고 박가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그랬었군요. 박가분이 토제도 나와요. 되게 유명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보면. 그럼요. 그래서 박가분을 이제 얼굴에 바른 여성 얘기가 나서 얼굴을 이제 씻고 나면은 막 진짜 얼굴이 막 창백하고 막 이렇게 막 얼룩덜룩하고 정말 엉망이 됐는데 막 털도 많이 빠지고 막 눈썹도 다 빠지고 근데 다시 박가분은 그걸 이제 딱 뒤집어 씌운 다음에 눈썹 딱 그리면 다시 젊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상품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블릿 상태로 상품화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개어가지고 물이나 오일에다가 개가지고 고체 상태로 판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걸 조금 이렇게 뽀샥뽀샥 이렇게 부숴가지고 물이나 오일에다가 섞어가지고 얼굴에 바릅니다. 그래서 플리니우스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성들이 얼굴을 희게 하는데 쓰지만 그 은찌꺼기처럼 치명적인 독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스컴 오브 실버라고 했어요. 네.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었겠지만. 네, 하지만 이거 오래 쓰면은 뭔가 독인데라고 경험적으로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약간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사실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하니까. 딴 걸로도 많이 죽고 다치고 하니까. 질병도 많고 하니까. 그때는 100년이 아니고 몇십몇 년까지만 해도 네.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름시름 이유 없이. 이게 뭔지 몰라 이유 그냥.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로마 시대 납화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다라고 싶지만 동시에 이 시대에 그 와인을 어떻게 끓여서 먹었냐면 납으로 만든 주전자에다 많이 끓여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옛날 기록을 보면은 그 납에다가 그 와인을 넣어가지고 오래 맞아, 납주전자란 말도 있어요. 네, 납주전자에다 와인을 넣고서 뭐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그대로 먹든지 하여튼 와인을 거기다 오래 두면 당연히 납성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납이 포함된 와인을 많이 마셔서 그 로마의 황제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했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조차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상하수도관도 납으로 꽤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납이 다루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가공이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상하수도관도 납이고 와인 주전자도 납이고 은식기를 못 쓰는 사람들은 납으로 뭘 많이 먹었겠죠. 뭐 저거 화장품 좀 한다고 차이도 없었겠네요.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다 납중독인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화장에 대한 문화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로마 사회에 공식적으로는 화장이 좀 천시가 됐습니다. 역시 로마는 좀 그렇네요. 그렇죠. 로마법에는 그 매춘 행위를 뜻하기도 하고 성매매 알선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레노키니움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는 뭐 저런 말도 되게 멋있어. 레노키니움. 어디 가서 말하면은 되게 멋있는 뜻일 것 같아요. 매춘 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를 유도하는 무슨 행위 이런 걸 레노키니움이라고 하는데 당시 남성들은 화장을 레노키니움이라고 해가지고 동의어로 취급을 하면서 그 화장하는 것을 이제 매춘부나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장을 누가 많이 했냐면 정말로 그 매춘부와 그 무대 배우들이 많이 했어요. 그게 왜 요즘은 안 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작부들처럼 뭐 화장을 했다는 처바르고 뭐 이런 식의 그 비하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어감이었던 거죠,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배우들이 많이 쓰고 배우들이야 그리고 매춘부들이 많이 쓰고 이렇게 두터운 배경 화장을 하고 얼굴을 단장하고 이러니까 그럼 일반 여성들도 그냥 가정주부 뭐 이렇게 정숙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도 저렇게 배우처럼 화장하고 하니까 남성들이 싫어한 거죠. 그래서 그 화장법을 레노키니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화장에 대한 천대가 이때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있어가지고요. 중세 때도 당연히 있고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대까지도 있었고요. 18세기에도 있고요. 사실 지금 보면은 현대에도 있죠. 화장을 뭐 진하게 하는 여성이 뭐 그렇죠. 어떻게 뭐 화장을 안 천박하다는 듯 하는 게 잘하는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천박하다는 둥 뭐 그러죠. 하지만 진한 화장이 제일 덜한 화장이고요. 진짜 한 듯 안 한 듯 하는 화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왜 피부에 뭘 안 바른 것 같, 이게 원래 피부인 것 그러니까. 같고, 이게 원래 눈썹인 것 같고, 나 그냥 이게 원래 파운데이션만 바르고 나왔어 뭐 이런 거. 이게 원래 나의 눈의 모든 진짜 눈의 크기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진짜 자연산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화장법이 더 이제 그렇군요. 어렵죠. 기술적으로 어렵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 그냥 여자가 화장을 하든 말든 왜 이렇게 계속 끼어들고 싶어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 무슨 심리일까요? 본인들이 예쁜 여성에 대해서 어떤 찬양과 찬사를 또 글로 그렇게 많이 남겨놓고, 하지만 화장으로 예뻐지면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으로 이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요, 네. 제가 네. 옛날에 그 역사책 쓰면서 그 부분이 좀 나와요. 그래요? 딱 네. 그런 화장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는 마녀 얘기를 하면서 한 네. 얘기인데, 네. 그때 제가 그 한 10몇 년 된 책이잖아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책 제목은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인데 요즘은 흔하진 않을 겁니다. 오래돼가지고. 근데 많이 판 책이에요, 제가. 거기에 이제 남성들이 네.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특히 더 심했겠죠.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네. 그 여성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여성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지배하기 위한 심리도 숭배와 있지만 혐오가 동시에 있다.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에 있는데 이 숭배와 혐오는 작동하는 방식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같아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네네. 그래서 네.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게 숭배로 가다가 네. 어떤 트집을 잡을 계기가 생겨버리면 바로 혐오로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마녀 사냥 같은 게 뭐 이상한 할머니만 잡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혼자 예. 사는 여자들. 그리고 뭐. 굉장히 인기 있던 귀부인들도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됐는데 네. 모두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한 네. 번 이제 네. 꼬투리를 잡히니까 네. 그 숭배가 나는 가질 수 없는 여자 아닌가. 네. 해서 바로 이제 왜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뒤집어진 경우들도 많고 네. 그래서 그 책에 제가 그런 걸 좀 이제 마녀 사냥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팔로워 많고 인기가 많고 뭔가 인플루언서일수록 더 위험하잖아요. 뭔가 꼬투리 하나 잡히면 진짜 사람이 죽어라 그렇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화장에 대한 천대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류층 귀족 부인들이 다 했습니다. 네. 많이들 했겠죠. 잘 했겠죠. 네, 그리고 그 납 분가루 그 비싼 거 그 좀 뭐 잘 많이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반 여성들이 오히려 못 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의 아내 포파이아 같은 경우에는 아침 화장을 위해서 100명의 노예를 지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0명씩이나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그때부터 이제 납을 누군가가 개고 기름에 이기고 바르고 뭐 이거 온갖 거 하지 않겠어. 머리도 하고 한쪽은 저 배견을 개고 저쪽에서는 어떤 홍연을 개고 저쪽에 아이라이너 만들고 있고 뭐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게. 그러면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조선시대 화장법에 대해서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쌀가루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쌀가루로 얼굴을 바르는데 그거는 쉽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냥 네. 바른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는 쌀가루를 물에 개어가지고 얼굴에 붙인 다음에 한숨 푹 잡니다. 이게 스며들게?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씻어내면 이제 약간 미백 효과가 생겨서 원래 쌀에 미백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한층 밝아진다고 하거든요. 미백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제 화장을 제대로 하려면 중간에 한숨 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죠. 요즘 네. 어디 외출할 때 네. 뭐 화장하고 오래 걸린다고 할 얘기가 아니네요. 예, 그때는. 그쪽은 이제 자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귀족 여성들이 저렇게 화장을 했다는 것은 일반 여성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여성에게도 퍼졌을 것이고 결국은 모든 여성들에게 납이 퍼진 셈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화장을 하는 모습 같은 것이 기록으로 좀 남아 있는데 또 본인이 하고 있네요, 저거는. 네, 그렇죠. 그 2003년에 영국 런던의 한 로마 시대 유적지에서 봉인된 화장 크림통이 발견이 되어 있는데 2000년 동안 밀봉되어 있던 이 크림을 분석한 세상에. 결과 동물성 지방과 녹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루사이트, 탄산납으로 이루어진 피부 크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로마만 그랬느냐? 그 전에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한 기원전 5세기 무덤에서 2500년 전 얘기잖아요. 네, 출토된 화장용 단지도 있는데요. 뚜껑을 열면 동일한 크기의 납, 배견, 정제, 지름 2.75cm 저런 게 들어있어요. 와. 저런 식으로 타블렛 형태로 들어있는 거죠. 저게 지금 그 네, 타블렛이라는 맞아요. 거구나. 네, 이제 예. 저게 바로 유물이에요.
고대에도 이 납을 눌러서 동그란 팝 모양의 타블렛으로 만들어서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백연 정제는 당시 여성들의 필수 미용품이었다. 돈 좀 있는 여성들의 필수 미용품. 저걸 이제 깨가지고 이제 물이나 기름에 개서 얼굴에 발랐겠죠. 그래서 중세 르네상스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 그래도 이제 교회 영향이 이제 좀 짱짱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이 위축이 됐어요. 음. 그게 이제 뭐 하느님이 주신 얼굴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그런 거 했겠죠. 했겠죠. 그런 네네, 식으로. 약간 유교스럽게 했겠죠. 네. 근데 중세 후반부터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음. 중세 후반부터 르네상스까지 요때 이제 다시 활발하게 화장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도 또 다시 그 로마 시대의 그때 그 납 화장품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 바로 뭐 하면. 달리 뭐 기술이 나온 것도 없고. 그 이후로 뭔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때 그러고 보니까 얼굴을 화장을 로마 시대 여성들은 이런 걸 했다던데, 그리스 시대 여성들은 이런 걸 했다던데 하면서 돌아갔겠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문학이 베네치아 시대에 다시 이제 활성화된 것처럼 그 말 되네요. 그거. 네, 그렇죠. 다시 화장법도. 근데 그게 딱 맞아요.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육체미 대한 찬사가 이제 되살아나고 심지어 그렇죠. 그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네.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 옛날 거 다시 막 다 찍어냈잖아요. 막 그러면서 연금술도 다시 태어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금술처럼 화장술도 다시 연금술이랑 거의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느낌이. 예, 그렇죠. 그렇죠. 둘 다 좀 뭔가 잘못돼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화학 성분으로 굉장히 뭔가를 잘못하고 안 좋은 있다. 물질을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점에서 되게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네. 대표적인 납 화장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구나. 네. 특히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 초기에 유럽에서는 이런 여성상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달빛처럼 환하고 눈처럼 희며 입술은 장밋빛. 백설공주가 왜 그런 백설공주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같은 표현이 미의 이상향으로 유행을 했고요. 실제로 15, 16세기 유럽 초상화들을 보면은 귀족 여성들이 다 좀 눈썹도 탈색하고, 모나리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눈썹도 탈색하고 창백합니다. 창백한 달 같은 얼굴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희고 매끈한 얼굴에 입술만 붉은 이런 얼굴이 이제 그런 그 당시 이제 미인상이었던 거죠. 이 보티첼리가 그린 저 시모네타 베스푸치, 그 비너스의 탄생에서도 같은 모델이 사용되었죠. 보면서 계속 그 보티첼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비너스의 탄생하고. 보티첼리가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베네치아의 가장 미인이었었는데요.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였냐면, 일찍 돌아가셨지만 누구의 아내였냐면 그 당시 그 베네치아의 가장 큰 세력의 메디치 가문에 결혼한 여성입니다. 그 메디치 가문에 나중에 뭐 줄리앙의 모델이 됐다고 하는 그렇게 잘생긴 그분의 아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그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티첼리가 감히 주인의 여자를 함부로 이렇게 뭔가 구애를 할 수가 없었지만, 항상 자기가 그린 모든 그림의 주요한 그 여신을 다 저분으로 그렸어요. 그 정도였으면 눈치챘을 거예요. 당연히 알겠지만, 근데 보티첼리뿐만 아니라 그 베네치아의 모든 남성이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모두 다 흠모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당연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너도 좋아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옆모습만 봐서는 또 뭐 그렇게까지인가 싶긴 한데. 진짜 그런가요? 진짜 지금하고 그때하고 또 관점 다르고.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당대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순결함을 과시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얀 얼굴, 하얀 손, 붉은 입술, 창백한 얼굴. 좀 신비한 느낌을 주긴 하죠, 그런 모습이. 왜냐하면 햇빛에 그을리지 않은 것이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백한 피부는 곧 귀족적인 삶과 부유함의 상징이었죠. 절대 햇빛에 나갈 일이 없다. 이게 남자들뿐만 아니고 소녀들도 그런 상상이 좀 있는 환상이 있는데, 왜 그 폐병 걸려서 창백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게 약하고 아프고 연약하고 막 창백하게 막 그렇게 그런 소녀에 대한 그 이상 같은 거 있잖아요. 병량미라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병량미라는 게 있는데 병량미. 근데 특히 폐병 걸린 그 병약한 여성분들이 그 당시 또 아름다웠었던 게, 그 당시 기준으로 아름다웠었던 게, 얼굴은 창백해지고 폐병 때문에 입술이 그렇게 붉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정이 그 나관중 삼국지의 그 공명한테까지 가는데 그 고유영 선생님이 그리신 그 공명 있잖아요. 제갈공명. 제갈공명. 하얗고 눈이 가늘고 입술을 붉게 그렸어요. 여자처럼. 맞아요. 네,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렸는데 그 실제로 나중에 제갈공명을 그렇게 묘사를 했죠. 네, 네, 그리고 공명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 50 정도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죽을 때 이제 가끔 이제 각혈을 했다, 뭐 피가 섞인 기침을 했다 이런 얘기로 봐서 이게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붉은 미남자였는데 결국은 사실 폐병은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관옥같이 예쁘다는 표현을 쓰죠. 네, 네, 하얀 그쵸. 삼국지에 나온 표현이죠. 흠없이 그냥 하얀 옥처럼 이제 매끄럽고 납을 바른 얼굴이 그분은 아니었겠지만 납을 바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입술은 붉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르네상스의 이제 이 당시 이제 미인상들을 보시면 이런 얼굴들인데 이 두 분은 또 어마어마한 이제 세력가이시죠.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너무 그 메디치 가문의 바로 메디치를 그분. 영어식으로 읽는 거죠. 네, 그분이 이제 프랑스로 이제 시집 가셔서 그쪽 그렇죠. 왕비가 됐잖아요. 프랑스어로 읽어도 메디시스가 되겠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로 가셔가지고 그리고 카테리나 스포르차 이런 분들, 당시 이분은 또 뭐 교황이 되실 분의 뭔가 아내였나, 주교가 되실 분의 아니었나, 하여튼 이쪽에 베네치아의 명망가 이런 분들조차도 다 납화장을 했다. 다른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창백한 얼굴, 이렇게 하얗고 결점 없는 피부 이렇게 만들었고 초상화에서도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 얼굴들이 항상 저런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창백하고 그 눈썹은 탈색하고 그냥 약간 뭔가 병량미가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데 르네상스조차 그 사람들이 또 약간 그래도 화장을 또 천시하는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여전히 화장은 인위적이고 부도덕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한 여성은 때론 불순하고 정숙하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부인들은 하면서도 이걸 집에 숨겼다고 합니다. 고급 화장품을 구해서 또 사용했는데 또 뭐 이걸 또 집에 남편이나 뭐 가족들한테는 자기가 납 화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남편의 가족 봐도 모르고 남편은 눈이 봐도 모르고 옹이 눈이잖아.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그다음 남자들이 뭘 알아. 지금은 그래도 뭐 노력이라도 하죠. 그때는 뭐 머리를 잘랐는지 뭐 여보나 색깔을 뭐 오늘 바꿨는지. 달라진 거 있어 하면 못 알아보는 남자들이 나 이거 그냥 화장 안 하는 얼굴인데 하면 그러려니 하겠죠. 그러려니 하겠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눈은 옹이냐 눈이냐 이런 얘기까지 옹이 구멍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아침에 그렇게 자꾸 자냐? 조선 같은 경우에 조선 아침에 이렇게 한번 푹 자고 일어나는 것인가. 깼다가 도로 자냐고 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가족에게도 숨겼다고 합니다. 이 명품 화장품 브랜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대 그 고대에 저 때도 네, 고대에는 특히 그리스 때는 그리스 로도스 섬산 배견이 가장 질이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 로도스 섬 저 가봤죠. 네, 로도스 섬 배견이 최고다. 그래서 로마를 비롯한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 로도스 섬 산의 배견 화장품으로 이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이 최고다라고 해서 일명 베네치안 세루즈라고 불렀습니다. 네. 베네치안 세루즈, 베네치안 세루사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요. 이게 이제 명품 화장품으로 각광을 받아서 유럽 왕실과 귀족들이 다 이걸 썼다고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1세도 이걸 썼다고 하고요. 이 베네치아 배견은 고대 로마의 배견 제조법을 계승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발전이 없었습니다. 제조 방법은 로마 시대와 똑같다.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식초에 든 항아리에 넣고 막 뚜껑을 덮고 그래서 몇 주간 두면 그 흰 가루가 납꽃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부식된 거예요. 결국 납이 부식된 걸 갖다가 가루를 말려서 정제해가지고 뭐 케이크 형태로 상품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결국 똑같은 거죠. 이 베네치아 세루즈의 유통은 당대 국제 무역망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었는데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잉글랜드 등지에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서 세루즈를 구했고 메디시스 같은 분도 이걸 들고 가지 않았겠어요? 베네치아 산 세루즈를 들고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화장이다. 최고의 화장법을 알려주면 요리도 알려주고 요리와 함께 하지 않았겠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네요. 그렇죠.
베네치아는 14세기부터 유럽 각지에 이 세루주를 수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르네상스 패션의 중심으로 서가지고 이 미용 트렌드를 퍼뜨려가지고 프랑스 이런 데서 막 급박하게 이제 가져가다가 이제 왕실에서 유행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특히 다른 세루주가 아니라 베네치아산 세루주가 순도가 높았어요. 납의 순도가. 일반적인 납 100분보다 순도와 품질이 높아서 되게 값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값비싼 독약이었다. 지금 우리가 웃지만 네. 저 때는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순도가 높은 독약이었다라는 뜻인데요. 말이에요. 네, 이 순백의 색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순수한 납가루를 정말 잘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2배 이상이었는데 상류층 여성들은 앞다투어 이걸 구매를 했고요.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시장에는 분필이나 쌀가루를 섞은 가짜 세루주도 나돌았죠. 네, 하지만 이 가짜를 쓰신 분들은 오래 사셨겠지. 네, 그러게. 모르고 쓰셨겠지만 가짜를 쓰신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았다. 그럼에도 이제 베네치아 화장품은 16세기 유럽 미용의 대명사. 지금도 베네치아 세루사 이거 굉장히 다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단어래요.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는 뭐 전혀. 그래서 명품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납 화장품은 피부를 말씀드렸듯이 아주 창백하게 그리고 결점 없이 보이게 했고 피지와 땀을 말려서 일시적으로 피부를 매끈하게 보이게 하면서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피부에 정말 착붙. 착붙. 그래서 의사들까지도 상처를 말릴 때 이 납가루를 이용했다고 했으니까 피가 자꾸 나오고 막 하니까. 하지만 독성만 없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 붙는 이 납이 납만 붙이면 정말 최고의 화장품인데 납을 붙이면 이제 독약이 돼버리는 그런 거죠. 세상에 그냥 마냥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얀 스텐의 화장을 하는 여인이라는 그림인데 이제 17세기 네덜란드에서도 드레스룸에서 이제 치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런 것들 이때 다 썼다. 베네치아산 세루스를 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사람들이 이거 유해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쓰면 망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대요. 하지만 그 유해성을 알면서도 납화정을 이제 몰래 계속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 담배 피는 거나 술 먹는 거나 뭐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쵸. 비슷해요. 마약을 하면 몸에 나빠. 예. 하지만 하면은 좋잖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다들 그러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한테 익숙하니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죠. 12세기 중세 유럽 최초의 미용서라고 해서 이탈리아 미용서. 살레르노 의학자들이 편찬한 트로롤라 중에서 그 여성의 치장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대요. 요게 이제 유럽 최초의 중세 최초의 미용 전문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라틴어로 된 책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르나투 물리에룸 약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 뭐 다 라틴어지 뭐. 뭐 대충 무슨 이러면 룸 이러면 되잖아요. 쿰. 그렇죠. 여기에 미백 레시피가 실렸는데 백연을 재료로 삼은 처방들도 등장을 합니다. 다만 저자는 백연이 비록 얼굴을 매우 희게 만들지만 장기간 사용 시 해롭다며 그 부작용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전부터 알고 있었다니까. 박물질 쓴 사람부터 프리닐스부터 알고 있었다니까. 뭔가 이게 수상한 거야. 다들 자기네들도 수상해. 이것 때문인 것 같아. 하루 이틀 몇백 년 쓰다 보니까 뭐 이상한 건 보이거든. 하지만 수상하지만 어느 정도 수상한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니까 왠지 나는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만 안 하기에는 좀. 15세기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명은 이 미용 정보의 전파를 가속을 했습니다. 약간 미용 정보.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약간 쇼츠로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은 뭐 피부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레시피로 이제 팔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화장 비법을 담은 책자들이 인쇄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납 화장이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카트린 드 메디시스도 당연히 했고요. 근데 여기서 그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총애했다는 점성술사 노스트라다무스가 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안 낀 데가 없는데요. 저 둘은 정말 친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막 뭔가 거처도 마련해주고 바로 옆에서 막 살게 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궁정 의사로 의사였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점성사이자 의사이자 뭐 예언가이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는
화장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부지런하게 사셨네.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기부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어요. 그의 화장품 조제서 화장법이 유명한데요. 유명한데 1555년경 저서에 고대 로마의 화장 비방을 집대성해서 기부인들에게 맞춤형 미용법을 소개를 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돈 많이 버셨겠네 저걸로.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게요. 네, 뭐 진짜. 3차 대전도 의원하시고 이분이야말로 그런 거죠. 만물 박사. 네. 만물 박사인 이거 거죠. 참 미묘한 좀 네. 다른 의미에서의 르네상스맨. 그렇죠. 다른 의미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진짜 진성 네. 르네상스맨이라면 이분은 이쪽은 약간 좀 어둠의 언더그라운드야, 저. 어둠의 르네상스맨인 거죠. 인디 쪽이에요, 네, 저. 인디 쪽. 어둠의 레오나르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둠의 다빈치. 실제로 프랑스 왕비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이제 이분의 이제 화장법에 이제 큰 도움을 받으셨고,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로처 네. 공작 부인 같은 분들 다 여기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16세기 말 영국에서는 휴 플랫 경이라는 사람이 또 책을 썼는데 숙녀들의 기쁨이라는 어떤 가정용 레시피집에 백연 화장품 제조법이 수록되어 있고 이걸 이제 출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때까지도 여전히. 예, 고대 로마의 납 화장 문화는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서 계속 유럽 전역에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요. 네. 고대 로마,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네. 저 16세기 저런 때까지 네. 거의 지금 근대에 다 왔잖아요. 네. 저 때까지 제대로 전해진 유일한 인류의 유산은 저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납 화장이다. 네, 납화장. 나머지는 다 변하고 왜곡되고 네. 뭐 이것저것 붙었는데 저거는 거의 그대로. 그대로 이제 그 원래 그 상태로 그러니까요. 로마 시대 그 비방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요. 와, 굉장하네요. 근데 납 중독 증상이라고 하면 우린 다 납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잖아요. 납은 체내에 심지어 축적이 축적이 되는 되죠. 중금속이라고요. 중금속 다 그렇죠. 카드뮴, 납, 네. 뭐 수은 다 그렇죠. 이런 배출이 게 안 돼요. 네, 피부를 통해서 서서히 흡수되면서 이제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데 그럼 납 중독 증상으로 뭐가 있냐? 일단 급성으로는 복통, 빈혈, 신경계 손상, 근육마비, 혼란, 발작. 이게 신경계가 그리고 정신계에 다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발작 전까지는 저도 비슷한 증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성적으로는 또 만성복통. 당연히 내장으로 침투하니까요. 만성복통. 근데 내장을 굉장히 크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 고혈압, 불임, 유산. 저야말로 납 중독을 의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뭐 어떤 뭔가를 드셨어요? 납으로 된 무언가? 기타줄에 납이 들어가나? 특히 얼굴에 매일 납가루를 바르면 피부를 통해서 이제 계속 흡수가 되면서 네. 진짜 내부 장기가 당연히 손상이 되고 일단 지적 능력까지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신장, 뼈, 간까지 손상이 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실제로 당대 사람들 중에서는 납 화장품 때문에 이제 사망했다라는 이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아니겠어요. 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걸 이제 과도하게 바르다가 피부톤이 오히려 낯빛으로 변하고, 심지어 아주 검게 변색되거나 진짜 시커멓게 변색되거나 아니면 진짜 반대로 진짜 창백해지는데 푸른기가 돌 정도로 창백해졌다고 그 얘기했다 그거. 네, 그래서 이게 하얀 창백이 아니라 푸른기가 도는 창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동가면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로 푸른기가 도는 창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거죠. 그렇겠죠. 좀 시체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치아까지 흑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본 한때 흑치, 치아까지 흑변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흔한 증상으로는 탈모. 아휴. 그런데 그 16세기 여성들이 그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이렇게 M자로 초상화를 그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M자 이마가 유행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유행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미용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납 중독으로 이마의 선두 M자 부분에 탈모. 모발이 빠진 결과였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와. 결국은 모든 납 화장을 했던 사람들이 M자 탈모에 걸렸기 때문에 그게 그냥 미인 내 기준이 된 게 아니겠느냐. 유명한 사람,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다 M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있다는 있죠.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뭐 보면 귀족들은 다 M자, 저게 미의 기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 세루즈를 바른 얼굴에 이제 푸른빛의 혈관을 보고서는 유령 같다고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납독으로 여드름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피부 질환이 막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또 화장으로 가려가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마녀의 표식으로 여겼다고 해요. 이런 어떤 청동색 가면의 피부의 색깔을 보고서는 이제 또 마녀의 그건 표식 조금 아니겠느냐. 이해가 된다. 그때 보면 놀랐겠죠. 이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납 화장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뭐 많이 본 초상화인데요, 이게. 네, 초상화도 저렇게 하얗게 이제 그리잖아요. 그래서 16세기 이제 이 잉글랜드라고 하면은 진짜 딱 이때가 가장 이제 번성했을 때인데 납화장이 그렇죠. 네네 예. 베네치아 세루주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천연두를 네. 알았구나. 근데 그림엔 전혀 안 나타나죠.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납 화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유를 감추기 위해서 납과 식초로 만든 그 하얀 분가루를 계속 두껍게 진짜 그 기록에 따르면 1cm 두께였다고까지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되겠나 싶겠어요. 그럼 하지만 진짜 굉장히 두껍게 발랐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은 킬러 퀸이라는 향수가 있거든요. 그 퀸이 부르는 바로 그 음악과 함께 나오는 그 화장품 광고가 있어요. 향수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딱 이런 식의 화장하는 걸 잠깐 보여줍니다. 케이티 페리가 아마 연기를 했을 거고요. 나 왜 본 거 같지? 네, 얼굴에다가 분을 훅 뿜고 막 이런 걸 해요. 네, 막 그런 한번 이제 본거 같아요. 보셨나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네, 그래서 그럼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막 이제 그런 걸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이겠다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 세루주를 다른 말로 스피릿 오브 세턴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성의 정령, 토성의 막 정기, 토성의 뭐 이런 걸로 스피릿, 우아한 별칭으로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다른 여성들도 이 여왕이 했으니까 다 따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저 사람이 유행의 정점에 선 사람인데, 그래서 다 이 여왕을 따라서 매끈한 피부를 흉내내려고 다 그걸 막 사서 쓰는 게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화장의 이제 선두주자, 유행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하긴 사실 마마짝을 가릴 정도면 두껍게 바르긴 했겠어요. 네. 웬만해서는 안 가려지니까. 매끈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려질 정도라면. 그래서 이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그 하얀 얼굴은 초상화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후기의 초상화는 막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 그리고 붉은 머리, 화려한 의상이 막 돋보이는 그런 식의 초상화가 이제 우리가 익숙하죠. 저런 식의. 저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그 지구를 손 아래 두고 그거 있잖아요. 있구나, 지금. 네, 지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여왕이라고요. 지구를 손 아래에 두고 있고 이게 대항해 시대의 여왕이잖아요. 저때 전성기 중에 저 때부터 이제 빅토리아 시대, 여왕 시대까지가 스페인 무적 함대 물리치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쵸. 막 이 바깥으로 그 영국 바깥으로 계속 진출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영국의 시기에 딱 여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왕은 자신의 권위와 고귀함을 상징하는 의도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하얀 얼굴 이렇게.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특히 이 하얀 그 화장에 더 집착을 했던 게 단순히 천연두 때문만은 아니고 이 치열한 정치 무대에서 진짜 외교도 되게 잘해야 됐잖아요. 그렇겠죠. 이 처녀왕으로서의 권위를 계속 보여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의 모습으로 있었어야 돼요. 카리스마를 항상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화장에 집착을 했고요. 그래서 매일 얼굴과 목, 가슴까지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완전히 진짜 새하얀 상태로 석고상처럼 이렇게 분칠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심한 부작용이 금방 안 왔나 봐요, 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심한 부작용이 왔는데 이 화장 때문에 못 봤던 거죠. 그냥 몸이 힘드니까. 네. 아프고 막 죽고 막. 그 나중에 나오는데 근데 당시 화가들 또한 이 그림 물감으로 또 이 납을 썼어요. 그렇겠죠. 화이트 카드뮴이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납 물감이 있었어요. 연백이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이 연백 안료가 바로 백연 화장품과 굉장히 동일한 납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말하자면 귀부인들은 자신을 회화 작품으로 본 게 아니냐. 회화 작품으로서 납안료로 치장한 셈이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화라는 것은 어떤 아이돌이잖아요. 회화에서 그려진 것이라는 것은 그렇죠. 나의 어떤 실물이라는 거죠. 그 회화처럼 나를 이제 내가 회화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상징이자 아이돌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분장이죠. 그 분장 능력이 뛰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 유명한 그러니까 얼굴은 그냥 하나인데 이 사람이 마이클 잭슨도 됐다가 누구도 됐다가 막 그렇게 분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사실 얼굴을 캔버스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캔버스로 쓰는 거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건 굉장히 어떤 돈이 많고 이렇게 높은 계급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초상화 그린 거랑 똑같이 나를 이제 초상화 속의 어떤 인물, 그림 속 인물로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그거 자체가 어떤 아이돌이죠. 아이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여왕은 이제 또 화장을 지는데 또 수은까지 사용하면서 얼굴 피부가 점차 괴사하였고요. 점차 파랗게 되다 못해 말씀드린 결국은 청동 가면처럼 변해갔고요. 아까 너무 네. 빨리 얘기하지 말고 좀 기다릴 걸 그랬네요. 네, 네. 그러니까 탈모와 치아 부식에 시달렸습니다. 탈모.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치아가 다 어떡해. 부식이 됐고요. 그래서 그 결점을 숨기기 위해서 더 두터운 납화장을 거듭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람들 앞에서 화장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발을 쓰고 항상 겉모습을 유지했다고 해요. 근데 아파서 아픈 와중에 항상 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얼마나 거예요. 힘들었을까? 네. 그래서 말년의 엘리자베스는 가발 없이는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고 거울도 모두 치워버리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나오는 이미지는 말년이 아니고 아마 대관식 때 모습일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겠죠. 모습일 네. 거예요. 하지만 말년의 엘리자베스는 진짜 완전히 이게 딱 이렇게 인형처럼 서 있습니다. 화려한 인형처럼. 그래서 69세로 사망하셨는데 그래도 오래 저 사셨어요. 때로서는 네.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거 그리고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다가 이렇게 일찍 이렇게 사망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겠죠. 힘드셨겠어요. 근데 후대 연구자들 중 일부는 그녀의 시신이 든 관이 부패가스로 폭발했다는 시녀의 증언을 웬일이야. 근거로 이게 납 중독으로 인한 폐혈증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도시전설급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납 중독 아니었을까? 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납이 뭔가 그 건강을 망치는데 치명적이었을 거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때도 인정하는. 이미, 네. 그래서 그 처녀 왕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납화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말년에 크게 고생을 하셨다. 이거는 이제 다들 아는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퐁파두르 여후작, 이제 18세기 그림인데요. 요게 바로 그 왕실 미인의 딱 얼굴이 딱 상징입니다. 와닿네요. 하얗고 얼굴만 이제 이렇게 약간 물든 듯이 이렇게 블러셔가 이렇게 붉고 입술 붉고 요것이 이제 미인의 전형입니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얀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백인이라고 그동안 불러오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빛이 아니에요, 보시면. 맞아요. 네, 백인이라고 말은 백인이지만 사실 약간 붉은기에 가깝죠. 그렇죠. 또 네. 한국 사람보다 네. 더 안 하얀 사람도 많아요. 예, 그 명도차로 보면은 그냥 한국인이 더 하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명도가 더 높은 건 한국인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딱 저런 식의 어떤 창백한 힘은 그 백인들도 잘 내기 어려운 색인 거죠. 저건 납 아니면 불가능한 색입니다. 진짜 소수만 저런 색깔이지 백인들도 저렇진 않죠. 그렇죠. 퐁파두르 여후작은 당대 가장 이제 미인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네. 엘리자베스 1세는 미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얼굴이 이제 미인이었던 거죠. 이분은 뭐 알겠네. 알겠죠. 미인임을 알겠죠. 네. 이 코벤트리 백작부인이라고 하면 이제 막 여러 명의 이제 코벤트리 백작부인이 나오는데 18세기 당대 런던의 미인 마리아 거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패셔너블한 화장법과 이런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두꺼운 백락 크림과 붉은 납 립스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결국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요. 그 갈라지고 부패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어두운 곳에 기거하며 슬퍼하다가 27세에 요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거는 도시 전설인 것 같은데 남편이 공개 석상에서 그녀의 얼굴에 묻은 하얀 가루를 닦아내며 창피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뭐 제가 저런 얘기를 찾기는 찾았는데 그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저 얘기도 있었다 정도만 저런 이제 얘기가 있었다 저런 이렇게 풍문이 있었다 정도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면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이거 납 때문이다. 납화장 때문이다라는 것이. 18세기나 됐으니까 이제. 네, 그 전에는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말을 안 듣고 있다가 27살에 유명한 사람이 너무 일찍 죽으니까. 요절하니까 아 이거 진짜 맞나 본데 말해서 다들 일반인들까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점차 인식되기 시작한 어떤 유명한 일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이 금지가 됐죠. 드디어. 네, 드디어. 3,000년 가까이 지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고요. 3,000년도 더 지난 거지 지금 아까 파라오 때부터 시작하면은. 그쵸. 3,500년고. 진짜 이제 끝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납이 이거 이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17, 18세기에도 계속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의사들이랑 과학자들이 좀 하지 말라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규명되기도 시작하고 드디어. 이러면서 1631년 영국에서는 17세기죠.
공식적으로 독극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네요, 저 때는. 네, 하지만 그래도 몰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그래도 몰래 뭐 했다는 지금도 거예요. 마찬가지고. 네네. 18세기 말에는 공식적으로 납 화장품의 위험성이 보고가 되면서 계몽 시대의 또 합리주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더 예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저건 너무 인위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나친 백분 화장에 대한 비판도 늘고 예쁜 얼굴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관점이 바뀌는 거죠. 관점이 바뀐 거죠. 지금도 뭔가 너무 화장하면 촌스럽게 보이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쵸? 80년대 화장들 지금 보면 정말 웃기잖아요. 엄청 촌스럽게 보이잖아요. 지금은 뭔가 한 듯 안 한 듯 하는 화장이 훨씬 더 뭔가 좀 자연스럽고 더 예뻐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 80년대 왜 그 헤어 메탈 밴드들. 네네. 그때 이제 눈 진짜 시커멓게 여자같이 하고, 화장을 했잖아요. 그 사람도. 그때 그리고 뭐 머리 이렇게 솟아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저 머리. 뮤직비디오에 나오던 여성들 네네네. 보면은 지금 보면 진짜 이렇게 인위적인 미에 뭔가 극단을 추구했달까? 그랬던 그쵸? 시절이 있었어요. 네.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진주가루나 탈크 등의 대체품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교적 안전한 재료가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화장품에 납을 사용하는 행위가 아예 금지되었습니다. 금지가 됐다. 예전에는 납 화장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해봤자 그냥 몰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생선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나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아예 생산을 만들질 못하게 말아야죠.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제조 회사들을 잡기 시작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박가부는 박가부는 유럽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변방이었으니까. 변방이었으니까 계속되고 있었다. 20세기 초반에는 여러 화장품 규제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납, 수은 등의 독성 물질을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그러게요. 100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납을 인체 해로운 10대 화학 물질 중 하나로 규정했고요. 10대. 네, 모든 화장품에서 납을 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국에서는 확실히 납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겠죠. 네, 각국 기본적으로 각각 나라에서는 그렇겠죠. 저거는 금지되고 이미 있겠죠. WHO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납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도 나오고 뭐 천연 물질도 나오고 하지만 근데 납만큼 효과가 짱짱한 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변방의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나라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3세계 중에서도 또 제3세계 중에서도 정말 제3세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일단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팔의 카트만두 이런 데는 거기는 가난한 나라긴 하지만은 거기는 뭐 되게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뭘까 리모트한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아무도 안 찾아오고 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어디 사막 구석 같은 데 도시 하나 있어서 법 같은 것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뭐 그런 화학 데들.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완전 시골이고 막 시골이고 그래서 그래 납에다가 식초 부었더니 납고 챙기네 이거 갈아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잘 받아 화장이. 할머니가 하던 거야, 문송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직은 그런 거 따지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지만 비방 전해져 내려오는 비방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할머니가 쓰시고 뭐 이렇게 90까지 사셨어 뭐 이러면 뭐. 저 어렸을 땐 할머니 말씀을 들어봤는데 할머니 어린 시절에는 양귀비 길러다가 배 아플 때 먹어 드셨다고. 그럼요. 그리고 하거든요. 그때는 뭔가 없었으니까. 70년대까지 시골에서 대마 많이 키웠어요. 그 대마 그냥 키워가지고 할머니들 다 피우고 그랬거든요. 배 아프시면 양귀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마는 사실은 이제 박정희가 원체 싫어해가지고 심하게 규제를 한 건 있고 지금은 대마가 많이 풀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양귀비는 안 돼요. 근데 양귀비는. 양귀비는 안 돼요. 아편이고 그거는 헤로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양귀비를 옷장 안에서 몰래 길르다가 잡혀가시고 뭐 이런 분이 여전히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대마랑 양귀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납이 금지되었고요. 이제 납 화장품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존재를 했다. 박가부를 포함해서. 그때는 반쯤 오른 상태로 사용되어 있다가 지금은 정말 틀렸다. 야, 근데 사실 뭐 납이니 수은이니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걸 알지만 나쁘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어려서 뭐 저런 식으로 쓴 건 아니지만. 우리 뭐 그 물체 주머니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 납 한 조각 들어 있었어요. 납하고 뭐 수은은 잘 없지만 납덩어리 이런 거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그럼 뭐 만지고 놀아요. 뭐 잠깐 만진 게 무슨 대단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해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구부릴 수가 부드럽고.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 물체 주머니 가지고 뭘 했었냐면 못으로 강도 실험한다고 그 각각의 금속들을 긁어보게 시켰다고요. 맞아요. 그런 걸 했죠. 그래서 못으로 어떤 뭐 철 조각도 긁어보고 납 조각도 긁어봤는데 납 조각은 물으니까 쉽게 긁혀서 납 가루가 이렇게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애들이 맞아요. 그 숟가락으로 긁어보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저희. 했겠지 뭐. 지금 같으면 절대 그런 차원으로 절대 안 할 텐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수은으로 이렇게 수은주가 있는 그런 온도계가 그거 있었잖아요.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수은주가 있는 온도, 우리가 보통 다 썼죠. 수은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 썼죠. 그래서 그 온도계가 깨지면 수은이 바닥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수은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액체지만 동시에 이렇게 응고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친 성격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액체지만 구슬처럼 떼굴떼굴 이렇게 몇 가지의 작은 구슬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물처럼 흩어지지 않고 물처럼 팍 퍼지지 않고 동글동글동글 그래서 맞아요. 굴러다니는 신기하죠. 거죠. 재밌고. 예, 그러면 누르면 이렇게 물처럼 흩어졌다가 꾹 눌러졌다가 다시 손을 떼면 다시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이 수은주가 깨졌는데 이렇게 아주 작은 구슬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게 액체 구슬이잖아요. 누르면은 눌러지고 이렇게 손을 떼면 다시 구슬이 되니까 그 분의 어머니가 이게 손으로 찍어보려고 이렇게 혀에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침 묻혀서. 침 묻히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안 붙으니까 계속 침을 묻히고 가면서 그걸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였다고요. 우리 한 세대 위만 해도 아, 그런 그러니까. 시대였다고. 아니, 네. 그리고 네. 수은 체온계요. 네네. 체온계는 흔해 빠졌고 아직도 있는데. 아, 맞아. 그 입에 체온계는 넣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네. 뭐 어쩌다가 수은이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체온계 입에 넣을 때부터 되게 무서웠어요. 깨지기라도 하면 깨지기라도 하면 뭐 누가 툭 치기라도 해서 딱 네. 깨지라도 안에 수은 나올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거긴 이번에. 겉은 유리고 예, 그쵸. 예, 유리니까. 그 안에 유리에 수은이 들어있고 지금처럼 무슨 뭐 전자식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 보통 볼 안에 넣어가지고 체온을 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뭐 무섭다. 겨드랑이라고 그랬지만 입안에도 많이 넣었죠. 예. 무서웠네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도 아니고 뭐 대학교 때까지도 그런 게 요즘에는 이제 넘쳤었어요.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띡 누르면 바로 이제 나오는데 뭐 이마에다 대고 네, 띡하고 막 띡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요즘 그때는 이제 수은 다 그랬죠. 체온계를 유리로 감싸진 수은을 입에다 넣었었습니다. 그게 왜 빨간 온도계 있잖아요. 네네. 벽에다 붙이던 거. 네. 그건 이제 알코올 계통인데 네. 이게 수은과 알코올의 그 온도 관련된 팽창 차이가 뭐냐면 네. 알코올을 체온계로는 못 써요. 왜냐하면 체온을 재고 빼는 순간 알코올은 도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가 빠르니까. 빨라요. 네네. 하지만 대기 온도는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으니까 온도계는 쓸 수가 쓸 수 있는데 있는데 하지만 수은은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액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완전히. 그게 깨졌었나 보다. 그 수은 체온계가 깨졌었나 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네. 쓰셨다고. 그러니까 알코올이 훨씬 싸니까 네. 온도계는 알코올을 쓴 아, 거고 네네. 체온계는 수은을 쓴 거거든요. 제가 그거는 너무 얘기 끔찍하네요. 제가 얘가 그게 듣고 정말 깜짝 놀라서 안 돌아가셨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해가 되는 게 네. 이게 해로워 보이지 않아요. 전혀 안 신기하고 해로워요. 반짝반짝하고 막 예쁘고 이러니까. 구슬처럼 이렇게 똘똘 굴러다니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귀엽고 예뻤겠어요. 이렇게 찍어서 보려고. 뭐 진시황도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네, 맞는 그렇죠. 것 같고요. 물로 된 은이라고 해서 마시면 오래 산다고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 뭐 진시황 릉에도 수은으로 강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 많은 어떤 왕들이 고대 많은 왕들이 이제 물로 된 은이라고 해서 수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아침마다 그렇겠죠. 드셨다고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귀하게 여겼으면 그냥 보세요. 드시지 마시고 어떡하면.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알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나비나 수은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저렇게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 유일한 유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유일한 유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질의 특성이 강했던 것이고 맞았던 것이고 사실은 그 독한 거 빼고는 맞았던 것이니까 과학이 발전을 해서 저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확연하게 알기 전까지는 저것을 안 쓰기는 참 어려웠죠. 그게 수천 년이나 지속이 됐다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 과학의 발전이 위대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를 납 화장해서 구해주었어 과학이. 한편으로 때로는 우린 또 얼마나 대안이 없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저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파운데이션 바르면 2-3시간이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납으로 지금도 납이랑 납만 있으면 무조건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독만 없으면 납에 그 납을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상황이. 뭐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 뭐 저렇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 없을까 싶기도 해요. 네. 우린 지금은 모르지만 뭐 나중에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보면. 야, 그 위험한 걸 했다더라라고 그- 하면서 제가 네. 그럴 음, 주제 하나를 알아요. 음. 한 200년쯤 지나면은 정말 미친 걸로 기록할 지금 우리 누구나 하고 있는 거. 뭘까요? 술? 운전입니다. 아, 운전. 술은 뭐 어쩔 수 없고 200년 네. 지나도 술을 마시고 있을 네, 거고요. 네, 네. 운전이 1년에 네. 교통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씩 죽어요. 근데 200만 모두가 명. 하죠. 예. 나는 안 죽을 거라고 믿으며. 예, 나는 안 죽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200만 명이면은 전면전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음. 지금. 근데 우리가 음. 조금 빨리 가고 좀 이제 자유롭게 다니려고 그 목숨을 걸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근거 없이 남들을 믿으면서 네. 서로를 믿으면서. 자기를 믿는 것도 그렇지만 네. 정말 근거 없이 저놈도 나랑 비슷한 식으로 생각을 갖고 네. 운전하겠지라는 믿음, 그게 깨지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너도 방어운전 하겠지. 그러니까요. 뭐 근데 오늘 술 안 벌써 마셨겠지. 네, 술 안 드셨겠지. 방어운전 하겠지. 믿으면서 왔는데 오늘만 해도 진짜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는데 고속도로 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운전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아유, 막 많아요. 칼치기에 네.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옆 차선에서 끼어들어서 이렇게 그 앞차에 앞으로 이렇게 끼어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차가 붕 하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네. 일단 뭐 저는 화장품이라서 재밌었거든요. 저는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모르긴 하지만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습니다. 자, 저희 여행 오로라 여행 많이 네. 신청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저희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설명란에 들어가면 지금 링크가 다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잘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굳이 우리에게는 다양한 우리가 필요하다. 앨런 라이트먼 이 책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벤트 참여하시고 우리는 다음 달에 송민영 박사님과 함께 송민영 박사님. 예. 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송 박사님은 대전에서부터 오세요. 와, 정말 뭔가 너무 굉장하시다. 예, SRT 감사하다. 타고. 하지만 제가 또 동탄역까지 차를 몰고 모시러 왔다 갔다. 근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동탄에 진짜 맛있는 양꼬치집인데 우리 다 함께 갈까요? 그러죠. 네, 뭐. 네, 예. 네. 끝나고 돌아갈 때 네, 한번 가시죠. 예약 좀 늦게 하라고 하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